지금 양적 축소를 시작하고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사실 양적 축소를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금리 이상 연준이 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콜랩스, 붕괴가 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단 마침 오늘 오셨는데 지금 파월 의장에 의해서 긴축이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올 연말쯤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양적 축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적 축소라는 거는 긴축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그런 양적 완화라는, 그래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QE라고 하는데, 요 과정의 반대와 같아서요. 돈을 풀 때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걸 동시적으로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했던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제 목표한 대로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걷어들여야 되죠. 안 그러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걷어들이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테이퍼링, 그거는 이제 긴축의 첫 단계라고는 하진 않지만 사실 긴축 쪽이죠. 그건 뭐냐면 매달 1,200억씩 사는 그 국채를 더 이상 1,200억씩 안 사고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다 팔거나 직접 줄이는 건 아니고 많이 사는 걸 줄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3월 말이면 종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7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양적 축소, 그래서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합니다. 요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원래 테이퍼링을 할 때도 매달 사는 국채 양은 줄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전 몇 달 전에 샀던 국채, 그다음에 1년 전에 샀던 국채들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얘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 재매수를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동성 양은 테이퍼링을 해도 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기가 돌아오면 또 재매수를 하기 때문에 국채 양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사는 양만 줄인 거니까. 근데 타이트닝이 뭐냐, 양적 축소가 뭐냐, 이 재매수를 그러니까 롤오버를 안 하는 겁니다. 네. 만기가 돌아오면 그대로 그냥 상환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준의 유동성은 직접적으로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최근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24년도는 가야 양적 축소를 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2015년도 12월에 한 번, 16년도에 12월에 한 번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17년도에 3번 올렸는데, 이 마지막 번에부터 양적 축소라는 걸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도 1년 한 반 이상 지나고 나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도 올해 금리 인상은 3번씩이나 반영을 해놨었지만, 이 QT라고 하는 건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올해 초에. 예, 그걸 이제 양적 축소, 퀀터티브 타이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연준이 얼마나 자산 축소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예, 예.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될 수 있으니. 네네. 우선은 저희가 양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양적 축소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바로 하락하진 않았지만 한 몇 달 뒤부터 특히 신흥국은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이제 보시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BS 축소라는 게 이제 지금 양적 축소거든요. 네. 그게 결정돼서 실행되고 나서 초반에는 신흥국 지수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월 달, 정확하게는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유는 금리 급등이었어요. 그때 정말 쇼크였던 거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뭐 며칠 동안, 요즘은 이틀 빠지면 좀 오르기라도 하고 반등도 나오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 2주일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신흥국이 아주 크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신흥국한테는 이 그 양적 축소라는 게 좀 굉장히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한창 두려워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얼만큼 양이 나올 수 있느냐인데, 저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 양적 축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건 아니고요. 20년도 초에 요 계획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보자면 기준은 아마도 GDP의 20% 정도까지
줄일 것 같다. 그럼 지금 왜 그러냐? 지금 38%거든요. 지금 GDP의 38% 정도를 연준 자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까지 줄인다고 하면 거의 지금부터 해서 한 2조 8천 정도. 예. 그 국채에 관련된 그런 물량이 나와야 되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2조 8천 정도 줄이고 나면 연준 그 자산 그 밸런스 시트에는 5조 5천 정도 남게 될 걸로 요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상당한 수치잖아요. 2조 이상의 2조 3천? 네. 이렇게 자산을 이제 매입한다고 그 축소를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시장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금융시장에 이제 상당히 큰 어떤 뭐 증권시장 같은 폭락 같은 이런 게 네. 있지 않겠냐가 이제 시장의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축소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게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어제 이틀 전까지는 굉장히 공포감이 많았지만 왜냐하면 의사록에는 마치 금방 혹은 동시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틀 전에 제롬 파월 상원 그 증언에서 상당히 간격을 두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두세 번 이제 회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회의가 만약에 FOMC 회의라면 적어도 앞으로 두세 번 회의 뒤에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딱 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장은 안도한 게 올해 말 가까이 9월 정도 이상은 가야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성격 자체가 워낙 막강하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그러면 어떤 타격을 받느냐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아마도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외에 이 과거의 양적 축소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국채를 연준이 꾸준히 사주던 그런 소화해주던 게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축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금리 급등.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 부분인데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사실 이걸 주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어 놓거나 어렵게 할 요인이 이번에는 극히 적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양적 축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됐을 때 재매수를 안 하는 재투자를 안 하는 거 이거를 런오프라고 보통 부르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가 있고 두 번째는 MBS 같은 경우는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양적 완화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시장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으로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갖고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는 돈이 들어가고 연준의 창고에는 채권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축소는 첫 번째, 이 쌓인 채권이 만기가 돼서 그냥 끝나는 것만 하는 것도 런오프라고 해서 축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채권 또 직접 강제로 가져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더 아마 파워풀하게 시장을 힘들게 할 거라서 이 런오프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냐. 그러니까 재투자만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냐. 이게 아마 상반기 지나가면서 하반기 되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잔액을 파악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 전에 2017년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년 미만 국채가 현재 21년 말에는 그 19.9%까지 올라가 있어요. 금액은 뭐 너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은 이때 2017년 10월 달까지는 연준의 밸런스 시트가 얼마였냐면 4조 5천. 지금은 8조 6천. 거의 더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은 많이 차이 나는데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냐,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10년 이상짜리냐의 비중을 보시면 과거 17년보다 1년 미만짜리가 거의 20%로 많아요. 그것도 금액이 2조 1천억 정도 되잖아요. 1조 1천억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1년 정도는 그 런오프라고 말하는 1년 미만 국채 같은 경우는 그냥 재투자만 안 하는 거로도 일정 부분을, 왜냐면 아까 제가 한 2조 8천 정도 줄인다고 했으니까요. 반은 안 되지만 거의 상당 부분을 그냥 재투자 안 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1년 미만짜리가 작아서 요것 갖고는 안 됐던 거죠. 그러면 5년짜리, 10년짜리가 나오면 시장 교란이 더 일어나요. 왜냐하면 1년짜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이 그 나온 그러니까 줄어든 채권액만큼 어떤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10년짜리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줄어들므로 해서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바로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짜리, 1년 만기짜리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포진돼 있다는 얘기는 연준의 사실 의도적인 매수였고요. 그런 언급. 처음부터 그 양적 완화를 할 때 네. 요거 나중에 이런 것까지 회수까지 감안하고 짧은 걸로나 한 거죠. 그런 언급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물 미만 1년물짜리를 굉장히 뭐 많이 사는 얘기는 계속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양적 축소를 시작하고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사실 시장에 흔들 만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 안 하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양적 축소를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미만의 짧은 만기는 어떤 반대로 그쪽이 줄 수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시중 자금, 단기 자금들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1년 그 만기짜리들을 돌아오는데 재투자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 만기의 채권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재투자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갔었는데 재투자를 안 하면 재무부가 1년 미만짜리 채권을 발행해 줘야 시장에서 필요한 그 1년짜리 미만 채권을 수용을 하면서 이 금리 구조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1년 미만짜리 단기 자금의 어떤 국채가 발행이 너무 적어지면요, 과거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년 미만짜리 금리가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시장 교란이 와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연준이 운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RRP라는 겁니다. 리버스 레포라고 보통 전에도 얘기됐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단기 자금을 연준이 받아주는, 그리고 작지만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 지준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 법인들도 전부 이쪽 RRP를 통해서 자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미만짜리 채권 재투자가 안 일어나는 양적 축소가 일어날 때 이런 완충 작용이 얼마 정도 지금 되냐면 1조 5천 이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기짜리 채권의 롤오버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양적 축소가 일어나면서 시장의 영향은 극히 작아지고 완충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좀 갖고 있다. 예, 그게 지금 양적 축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죠.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자, 금융시장이 이번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긴축, 예. 긴축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드시는 건데, 일단 양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될 것인데, 네네네. 그 가운데 1년 만기짜리 네. 이 국채 발행액이 한 20%. 네네. 예, 20%는 더 되고요. 1조 1천억이니까 예, 거의 사실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만 봐도 반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자산의 절반 정도가 이미 네.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리 것이다. 없이 해소될 수 있는 구조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이 RRP라는 유동성 단기 자금 관리 창구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구를 통해서 이 만약에 단기 자금이 부족한 현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준이 1년짜리 채권을 더 이상 롤오버하지 않는데 1년짜리 채권은 일정량이 항상 시장에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충족시키려면 재무부가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채권 발행을 줄여가지고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하려고 하는, 좀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안 발행하고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완충작용을 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 RRP라는 자금으로 이미 지금 당장 요 사이에도 며칠 사이에도 1조 5천씩 단기 자금이 RRP를 통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짜리 자금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RRP, 그러니까 예. 영레포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레포라는 건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일반 고객 그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에게 금리를 이렇게 주는 건데, 왜 RP라고 하냐면 연준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들에게 금리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RRP라고 하죠. 예, 그리고
지준율이라는 걸 관리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요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지준으로 모든 이 은행들의 금리를 관리하려면 지준이 너무 커지거나 지준을 그렇죠. 줄여야 되는 걸 못 하는데 이 RRP가 있음으로 해서 지준 계좌가 없는 법인들도 이 단기 금리 이 상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아까 MMF란 것도 같이 넣어놨는데 뭐냐면 시중에서 금리는 시장에 채권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렇죠. 단기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MMF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MMF를 받아줄 채권의 완충이 없으면 자금통이 없으면 금리가 폭등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연준은 미리 이미 이 단기 자금들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긴축이 제대로 다 2조 3천억 다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긴축한다고 하고 됐습니까? 하다가 스톱이 됐으니. 네네네. 자, 그러면 그때는 왜 스톱이 됐을까? 네, 그걸 아는 것도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 양적 축소라는 게 왜 그 당시는 또 금액도 너무 적었어요. 월 100억 단위였고요. 최대 캡을 500억으로 씌워놨었거든요. 근데도 7개월 하고 거의 7천억 하고 끝냈습니다. 못했어요. 왜 그랬나를 기억해서 아시는 게 필요한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좁아지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오해와 불균형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론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장단기 금리 역전차 예. 경제 위기의 신호다 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역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바꿉니다. 더 어려워지죠. 예, 그러면 점점점 말씀하신 정확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평평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뭐 플래트닝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상이 사실 연준이 긴축을 선언하면서부터 옵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올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3번 이상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12월 달에도 있었음에도 저희가 올해 연초 놀라기 전까지는 10년 금리가 1.45대였거든요. 수수께끼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예전에도 왜 그랬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금리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장기물 금리는 단기물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지만 10년 금리는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명목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를 합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위험을 반영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는 측면은 그런 일인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는 금리를 올릴 거니까 긴축을 하니까 올라가는 경향인데 장기 금리가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내려와 버려서 얘가 아예 평평해진 상태가 지나서 아까 말씀 나눈 역전까지 가면 시장은 엄청나게 혼동에 빠지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이런 긴축을 하면서도 어디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최소한에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결국 장단기 금리 차의 어떤 변화가 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네. 위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금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저 연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긴축 중지 네네.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직전까지 연준이 코너에 몰릴 때까지는 시장은 붕괴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려워져야 연준이 뭐 양적 그렇죠. 완화를 하도 할 테니까 그 어려운 국면을 먼저 대비하고자 하는 측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국면이 대비하려면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11번의 그 리세션 때 중에 8번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시장 붕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주체들은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플랫해지는 거, 그다음에 역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일단 그래 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좋아지겠지 연착륙하겠지라고 기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하고 나서도 그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서 뭐 역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또 어떤 포지션을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준을 우리가 많이 믿거든요. 근데 연준을 믿는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선제적인 정책을 쓰는데 느릴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2017년도에는
2015년도 12월, 2016년 12월 두 번 금리를 올렸을 때는 1년 차이를 두고 올릴 만큼 경제가 약했어요. 그리고 올리기만 하면 흔들렸습니다, 사실. 네. 두 번 다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세 번을 올려도 주가는 정말 세게 올랐습니다. 저는 2017년이 정말 인상적인 게 정말 5%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금리도 세 번이나 올렸거든요. 올리면서도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2018년 2월 달이 됐는데 2월 5일쯤으로 제가 기억해요.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긴축을 하는 초기에 두려워서 투자를 안 하는 건 바보. 시장을 떠나지 마라. 이게 이제 하워드 막스의 조언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떠나지는 않아야겠지만 연준조차도 좀 과해지는 선이 있다. 그게 2018년도 2월 달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걸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자연금리라고 하고요.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가 자연금리예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금리 이상 연준이 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콜랩스, 붕괴가 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합리적인 그 금리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몇 프로인가요? 연준은 1.75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중립금리는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경기가 얘를 올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 EPS 경기와 실적이 이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1.8 그 10년물 미국 채금리 1.8로 올라가고 이럴 때 이건 시장이 충격받는 이유가 연준에서도 이야기한 이 지지선 네네. 1.75를 넘었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군요. 조금 이상한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을 작년에도 우리가 2.0은 간다.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 제가 정확하게는 2월달, 3월달에 급등해서 금리 급등으로 그렇게 또 기술주 하락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그냥 바로 또 내려와서 1.4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장기물 금리는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만약에 견딜 수 없는 금리, 아까 자연금리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연준이 올린 금리가 그러면 이미 이거를 알아차린 경제주체는 빠르게 이제 대응할 거고 나머지들은 놀래서 또 대응하는 바람에 따라하고. 급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투자하는 우리들도 자연금리, 중립금리에 이르게 되면 오는 현상을 잘 알고 있고 주의를 할 필요가 물론 2022년도에는 그럴 일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전 개인적인 의견인데 4번 금리를 올리고 양적 축소까지 들어간다면 바로 아마 중립금리를 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소수고 컨센서스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 바로 4번으로 수정했고. 그렇죠. 뭐 7번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금리 그렇죠. 인상이. 예, 예. 그리고 오늘 사실 시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연준 새로 지명되는 위원 한 명은 네. 바로 금리 라일 인상이 브레이너드는? 그냥 들어가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쪽으로 첫 번에 잡은 이유는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 주체 중에서 전문가라고 하고 직접 가서 투표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올려야 된다. 양적 축소도 같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어제 그저께 제롬 파월은 그 의장은 나와서 또 올해 안 할 것 같다.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당근 뭐라지 채찍과 당근을 살살 주면서 네네네. 자율 조정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연준이 지금 조절해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견딜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도 제가 좀 고민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보통의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부담인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치명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앞으로도 계속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연준이 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은 지금은 연준은 어떤 거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좀 관리를 해놓는다면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공급단에서 나오는 상품 인플레이션들이에요.
근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GDP에. 그리고 그 70%의 소비 70%에 또 70%가 서비스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은 미국에게 직접 타격을 주지 못하죠. 반면에 만약에 금리를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게 가져오는 타격은 뭐냐면 경기를 장기 침체에 빠뜨리고 빨리 뭐 성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이건 연준이 치르고 미국이 전체가 치르기엔 좀 심각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그 아까 말씀 짜고 치는 그 사람들은 매우 강경하게 말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실제로 그것을 결정하는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하지 않겠다. 예, 시장을 보고 하겠다. 이 얘기도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보고 믿고 따라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롬 파월은 여러 번 뭐라고 말했냐면 시장에게 미리 말하고 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